이 시간에는 과학적 사고가 적용되는 예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적 사고가 적용되는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수를 세는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크기를 바꾸는 스케일링의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사무용지의 규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확률을 계산하는 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몬티올 문제, 심슨 재판, 줄서기,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1990년대 미국의 인기 TV쇼였는데요. 이 쇼는 이 출연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3개의 방이 있고 이 방 안에는 2개의 방은 염소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방에는 자동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에게 그 중에 방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이 출연자가 3번 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는 이 출연자에게 염소가 들어있는 방문 하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줍니다. 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을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처음에 정했던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으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이 같다. 근데 그 확률은 3분의 1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은 똑같은데 확률은 2분의 1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꾸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바꾸는 것이 당첨될 확률이 2배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확률은 똑같고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처음에 이 출연자가 자동차가 들어있는 방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방이 3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방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번 방이나 3번 방이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개 합쳐봤자 3분의 2, 1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2개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거. 수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고. 그러면 2번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다. 자,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확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이제 이 진행자가 방문을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죠? 방문을 열었는데 이 진행자는 어느 쪽에 염소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염소가 있는 방문 하나를 열어준 거죠. 물론 2개가 더 염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열어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방을 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죠.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자는 반드시 어느 쪽에 자동차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행자가 방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이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 방도 3분의 1이고 다 3분의 1인데 이 방을 열었기 때문에 이 확률이 옆에 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방을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방으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결국 2번 방은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선택할 때 이 방의 확률은 3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방의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근데 하나를 열었어요. 그럼 그 확률은 이쪽으로 다 옮겨가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확률과 관련된 문제로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O.J. 심슨 재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J. 심슨은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O.J. 심슨이 부인이 백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니콜 브라운이라는 이 부인이 론 골드만이라는 사람과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피살이 됐어요. 그럴 때 이 사건 현장에 이제 혈액이 발견됐는데 이 DNA 분석을 했던 결과 심슨의 DNA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사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죠. 검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O.J.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99.99%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가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O.J. 심슨은 이제 1만 분의 1을 뺀 1만 분의 9,999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자, 그런데 변호사 측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 측 주장은 이 사람이 O.J.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3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왜 300분의 1이냐? 그 이유는 이제 LA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이나 되는데 그런데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곱하기 1만 분의 1을 하니까 300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LA 인근에 이제 DNA가 같이 나올 확률이 있는 사람이 300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J. 심슨은 그 중에 한 명이니까 확률이 3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검사 측 주장은 99.99%니까 거의 100% O.J. 심슨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놓고 생각하는 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것이 과학적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줄을 서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줄을 서서 어떤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나 표를 살 때 줄을 각 창구마다 줄을 서는 방법과 하나의 줄을 서고 있으면서 각 창구로 이제 창구가 빌 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느 것이 합리적일까요? 각 줄을 서게 되면 문제는 뭘까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시간만큼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줄은 그런 사람이 없으시 빨리 이제 업무가 처리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줄은 업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이 다 늦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줄이 길어질수록 각 줄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 늦게 걸리게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오히려 한 줄 서기를 하면 한쪽 사람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창구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각 한 줄을 서게 되면 대기 시간을
최대 5분의 1까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 한 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줄 서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에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서 있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이제 편마모가 일어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에 사고 날 위험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한 줄 서기가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의 유래는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인 머피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을 하다가 계속 실패로 끝나자 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이렇게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머피 법칙의 예로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 항상 버스가 떠나고 있다. 또 자동차를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피의 법칙의 예가 되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잼을 바르다가 빵을 떨어뜨리면 꼭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는다. 자, 이것은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들고 잼을 바를 때 빵은 손에 들고 있을 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잼을 발랐을 때 잼을 바른 쪽이 빵이 이제 조금 표면 쪽이 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제 빵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빵은 이제 약간 경사지게 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테이블까지의 높이가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바닥까지의 이 높이가 딱 반바퀴 회전할 정도로 적당한 높이에요. 그래서 빵이 이제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조건에 잘 맞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다.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닥에 닿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트 계산대에 서 있으면 항상 옆줄이 더 빠르다.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트가 줄이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4줄이 빨리 끝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또 옆에 있는 2줄이 빨리 끝날 확률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4줄이 먼저 끝날 확률은 3분의 2지만 4줄이 아닌 줄이 빨리 끝날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왼쪽이 먼저 일어나거나 오른쪽이 먼저 일어나거나 따지질 않죠. 4줄과 나머지 다른 줄을 비교하죠. 자, 그렇다면 이게 3줄이 아니라 만약에 5줄이라고 하면 4줄이 빨리 끝날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머지 4줄을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4줄 중에서 한 줄이 빨리 끝날 확률은 4줄이 빨리 끝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 줄 중에 누군가가 먼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이것은 계산대에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4줄이 늦게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도책을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산다고 했을 때 또는 지도책에서 내가 어떤 장소를 이제 찾는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찾는 지역은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없고 항상 어디지 찾다 보면 항상 어느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찾는 곳은 항상 지도책에
접힌 곳이나 가장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역시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찾는 지역이 책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을 확률보다는 그 옆에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더 넓으니까 면적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산하던 길이었는데 내가 이제 볼일 보려고 차를 잠깐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갔다 왔더니 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쪽에 차도 늘어서 있고 그 반대쪽에서 이제 가고 있는 차들도 거기였어. 내 차 있는 주변에서 다들 차들이 이제 서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이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이에요. 내가 차를 세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정차했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나 앞에서 오는 차들이 그 부분에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속도가 늦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내 차 주변에 오면서 속도가 늦어지니까 차들이 점점 내 차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차가 정차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게에 갔다 오는 시간이 뭐 5분이다 또는 10분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차들이 밀려 있을 거예요. 역시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개수 세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개수는 이제 이 조리퐁이라는 이 과자 안에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가 몇 개냐 하는 문제, 인체 우리 몸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몇 개냐, 또 비타 500이라는 이 병 안에 들어있는 몰 분자는 몇 개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퐁이라는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가 몇 개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네티즌이 심심해서 조리퐁을 아마 세어봤는 것 같아요. 조리퐁의 평균 개수는 1647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소라는 독자가 조리퐁 한 봉지가 370kcal니까 조리퐁 하나는 몇 칼로리네요.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이 2400칼로리라고 한다면 조리퐁은 1683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6봉지하고 801개만 더 드세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리퐁만 먹고 사냐?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렸고, 그랬더니 조리퐁을 위에 말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 재밌는 댓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친구가, 용봉강이라는 친구가 내 조리퐁은 1860개에서 12개 더 많던데 이렇게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조각난 것까지 세셨군요. 저도 그런 적 여러 번 있어요. 1860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리퐁을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아예 조리퐁 낸드라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조리퐁 개수를 아예 세어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1394마리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조리퐁을 알맹이를 센다면 어떻게 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조리퐁 크기도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센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조리퐁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건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게 센다 하더라도 봉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 조리퐁 하나를 다 질량을 달아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조리퐁 전체 무게를 그 질량으로,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세는 것이
보다 쉽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숫자를 세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수가 어떤 정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균이라는 양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편차, 이 표준 편차가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결과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자, 조립봉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인체의 세포수가 몇 개냐 하는 거죠. 자, 인체의 세포수 세는 방법도 우리가 조립봉을 계산하는,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일단 세포, 인체 세포에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들의 평균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라는 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 우리 몸은 이제 전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제 인체 부피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부피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인체의 높이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대충 키의 크기를 2m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제 원통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50cm 정도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해서 원통의 부피는 πr 제곱 h 반경 제곱의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0.06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의 부피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고, 거기가 이것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뭐 육면체로 지금 계산한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체 부피를 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의 13승계, 다시 말해서 60조 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대략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문제로 이제 이 비타 500이라는 음료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비타 500이라는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이걸 물로 채웠을 때 물 분자가 몇 개냐,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비타 500의 용량을 이제 100ml라고 한다면 결국 100ml 병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몇 개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제 밀도가 1이니까 부피가 100ml면 질량은 대략 100g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물 분자를 만듭니다. 자, 이런 물 분자가 화학적으로 1몰이 있을 때 이 질량이 18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100g은 몇 몰이냐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죠. 18g이 1몰이니까 5.55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이 18g이라는 것은 원자량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산소 원자량은 1이고, 수소 원자량은 1이고 산소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원자량 18이 되는데, 이 18이라는 것은 1몰의 수소의 질량이 결국 18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몰이라는 이 양은 화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 500병 100ml 안에 물 분자는 몇 개냐? 5.55몰 곱하기 1몰당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곱해주면 3.3 곱하기 10의 24승계의 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물질의 양을 알면 바로 그 안에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 안에 공기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글리브 여행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에는 글리브가 이상한 나라들을 많이 방문하고 여행을 하는데 소인국 릴리퍼스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릴리퍼스는 소인국에서 국빈 대우를 받는데 그때 매일 하루에 지급하는 식량이 1728인분 식량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1728인분을 지급했을까요? 이 작가의 생각으로는 글리브의 키가 소인국 사람들의 12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리브의 체중은 소인국 사람들의 체중의 12의 3제곱 한 배, 그래서 1728배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인국 사람들보다 체중이 1728배나 더 나가니까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도 1728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글리브가 1728인분을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작았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단순히 체중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글리브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정원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만큼 이제 영양분도 보충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체온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체온이라는 것은 먹는 양, 몸에서 발생하는 열과 또 이 피부를 통해서 방출되는 양, 이것이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체중이 많아지면, 체중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실제로 이제 이 피부의 표면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열은 상대적으로 적고 몸 안에서 이제 열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음식의 양은 그보다는 적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 자, 글리브가 릴리퍼스에서 몇 인분을 먹어야 하느냐,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전에 벌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새라는 새는 인간이 먹는 양보다 체중으로 비교했을 때 70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벌새는 부피 체중으로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그럼 벌새는 왜 많이 먹을까요? 그 이유는 벌새는 겉에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벌은 꽃 위에서 이제 앉아서 꿀을 빨아먹지만 벌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새가 꽃 위에 앉으면 이 꽃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새는 1분에 900 내지 5000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에 비해서 인간보다는 훨씬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벌새는 또 온혈동물입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단위 체중당 먹어야 되는 양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벌새에 비해서 벌새의 길이가 몸 길이가 6cm라고 하면 인간의 몸 길이가 880cm라고 했을 때 약 30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분의 1밖에 이제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 표면적을 통해서 방출하는 열이 단위 표면적당 방출하는 양이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각률로 30배가 돼야 되는 걸 보면 인간은 이제 걸리버는 릴리퍼 사람들보다 적어도 뭐 30분의 1보다 더 작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끼리와 생쥐를 비교해 보죠. 자, 코끼리의 몸무게가 4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생쥐의 몸무게가 40g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이 체중의 비는 약 10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먹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코끼리 한 마리가 먹는 양과 10만 마리의 생쥐가 먹는 양 어느 것이 많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코끼리는 10만 마리의 생쥐가 먹는 양만큼 먹지를 못하고 5,600배 정도의 양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먹는 양은 그보다는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버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적용한다면 걸리버는 1728인분의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268인분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